안녕하십니까. 저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먼저 피지컬 AI를 준비하고 또 피지컬 AI를 상용화까지 해본 최용섭이라고 합니다. 피지컬 AI를 가지고 우리가 뭘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 너무 많으셔가지고요. 이 새로운 기술의 시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책을 하나 썼습니다. 지금까지 AI는 직접적으로 우리의 삶에 들어와서 물리적인 공간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인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이 피지컬 AI는 실제로 로봇이라고 하는 몸을 입고 물리적인 세계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거죠. 근데 기존에 우리가 챗GPT가 나왔을 때까지만 해도 우리는 이제 직업이 앞으로 없어질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걱정을 하고 실제로 또 많은 직업들이 없어지고 있죠. 그런데 그 직업들은 다 디지털 세계에 있는 직업에 한정돼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피지컬 AI 시대가 오면서 우리가 상대적으로 더 오래 살아남을 거라고 생각했던 이 육체 노동, 이제 거기도 안전하지 않다라는 위험을 사람들이 감지하기 시작한 거죠. 일론 머스크가 한 얘기는 일론 머스크 특유의 비전 제시나 허풍 같은 그런 거라기보다는 진짜로 일어날 확률이 높은 일, 그리고 그 일을 제일 주도를 하고 있는 게 바로 그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 아닙니까? 실제로 그 기술의 최전선에서 누구보다 이 기술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지금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잘 알고 있을 거거든요. 체감을 누구보다 잘 하고 있을 겁니다. 의사라는 직업이 AI로 대체될 수 있을까요? 라는 이제 질문에 아마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사람들이 회의적이었을 겁니다. 이제 의사분들도 그렇게 걱정하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이제 겉으로는 언젠가는 우리도 대체될 수 있겠다라고 얘기를 하셔도 그 언젠가가 사실은 내가 적어도 은퇴할 때까지는 괜찮겠지, 아마 이렇게 생각들 하고 계셨을 겁니다. 실제로 제 주변에 계시는 의사분들도 그렇게 걱정 안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챗GPT가 나온 이후로 좀 흔들리는 것 같아요. 일단 가장 먼저 영향을 많이 받는 부분이 요즘 사람들이 병원에 가기 전에 먼저 챗GPT한테 물어보고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내가 이제 뭐 검색으로 해가지고 나오는 건 한계가 있잖아요. 의학 지식이라고 하는 거는 대중적으로 알려진 지식이 아니라 굉장히 이제 깊은 수준의 이제 지식이기 때문에 누구나 알 수 있는 이런 지식은 아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검색해도 안 나오던 이런 병에 대한 정보들, 진단에 대한 그런 정보들이 지금 챗GPT를 쓰면은 생각보다 되게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도 최근에 아이가 아파가지고 그 증상에 대해서 검색을 했더니 가장 확률이 높은 병명 같은 게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가서 물어봤는데 소아과 의사분이 그 똑같은 병명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걸 보면서 이제 진짜 이 챗GPT라고 하는 게 의사의 직업을 위협할 수도 있겠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 재밌는 사례 하나는 제 친구 중에 의사가 있는데 어느 날 이제 환자 차트를 보고 자기가 생각하기엔 이 병인 것 같은데 혹시 GPT는 뭐라고 하나 하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넣어봤대요. 근데 자기랑 다른 병을 진단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 누가 맞을까 하고 알아봤더니 실제 GPT가 맞았다라고 합니다.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원래 이제 의사라고 하는 직업이 이제 철옹성처럼 가지고 있던 깊은 의학적 전문 지식들, 이런 부분들은 이미 이제 더 이상 안전한 영역이라고 볼 수 없는 시대가 됐다. 근데 보통 의사가 AI로 대체될 거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상상할 때 이거 좀 힘들 것 같은데 라고 하는 부분은, 사람들 머릿속에 떠오르는 부분은 아마도 수술 같은 걸 것 같아요. 의사의 손재주, 실제로 사람의 신체를 손을 대야 되는 건데 이거를 우리 지금 영상에서 많이 보이는 그런 테슬라 휴머노이드나 뭐 중국의 유니트리 로봇이나 이런 로봇들이 수술을 할 수 있을 것 같진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사람들이 봤을 때 잘 안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저렇게 얘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의사가 대체될 것 같진 않다라고 생각을 많이들 하실 것 같습니다. 휴머노이드를 가지고 이렇게 수술하는 모습은 상상이 안 되시겠지만은 미국의 이제 유명한 수술 로봇 다빈치라고 하는 수술 로봇이 있는데, 수술 로봇을 가지고 사람의 이제 신체를 직접 한 건 아니지만 봉합 같은 거를 시연하고 자동으로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사례들이 나오고 있고, 결국에는 이 의료라고 하는 분야는 너무 민감하고 인간의 생명하고 직결된 부분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오래 걸릴 수는 있지만 이 분야도 결국에는 진단뿐만 아니라 실제로 수술과 같은 사람이 손으로 하는 부분들까지도, 그런 육체노동까지도 대체되는 게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 생각보다 빨리 올 수도 있다라는 점들을 항상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AI 하면 딱 떠오르는 거는 아마 챗GPT일 것 같아요. 지금까지 우리가 AI를 썼던 걸 잘 생각해 보면은 AI한테 명령을 내리기 위해서 우리가 키보드를 가지고 타이핑을 하죠. 이렇게 입력을 하면은 화면에 이제
그 결과물이 보여지고, 그러면은 우리 AI가 뭔가 어떤 결과물을 주면은 그걸 가지고 우리가 실제로 얘가 만들어낸 지시에 따라서 일을 하든지 이제 이런 식으로 실제로 물리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거는 결국에는 사람이 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저는 그래서 여전히 기존의 AI는 컴퓨터라고 하는 그 디지털이라고 하는 그 세계에 머물러 있었다. 그리고 인간이 디지털 세계에 있는 컴퓨터 AI와 현실 세계를 이어주는 단말로서 역할을 했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존의 AI로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그 많은 일 중에서 일부분만 대체를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영향력 자체가 AI라는 게 정말 우리가 쓰면 편하고 없으면 안 될 것 같고 이제 이런 수준까지는 왔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이제 살아가는 이 실제 물리 세계에서 내가 AI를 막 바로 옆에서 체감하고 느끼고 이러지는 못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피지컬 AI는 그 부분을 아주 전면적으로 깨부수게 되는 겁니다. 이제는 인간이 존재하지 않는 로봇만의 세계, 로봇만의 사회, 공장에 갔는데 거기에 사람이 한 명도 존재하지 않는 이제 이런 공장이 될 수도 있겠다. 이제 이런 변화들이 굉장히 이제 무섭게 다가오는 거죠. 지금도 제조업이라고 하는 분야는 끊임없이 자동화를 하고 사람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정 부분 그런 부분들이 달성이 되었었죠. 그래서 우리가 소위 현대나 아니면은 삼성전자의 이제 반도체 공장 이제 이런 데는 전체 이제 98%가 다 자동화돼 있어서 사람이 거의 필요 없다라고 합니다. 그건 실제로도 이거는 피지컬 AI가 나오기 전에도 그런 트렌드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조업의 한 절반 정도는 이렇게 자동화를 할 수가 없어서 여전히 사람이 하는 일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우리가 눈에 보이는 공장들이 로봇이 다 할 것 같지만 실제로는 사람이 하는 일이 여전히 많이 있다라는 얘기죠, 통계적으로. 근데 이 피지컬 AI가 더 무서운 건 뭐냐면, 기존에는 공장을 자동화하기 위해서는 새로 지었어야 됐거든요. 새로 지어서 지을 때부터 아예 로봇이 돌아다니기 편하게 공간을 구성하고 아예 설비 자체를 드릴 때부터 자동화를 염두에 두고 했어야 됐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피지컬 AI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던 설비를 그대로 놔두고 거기에 이제 사람이 하던 일을 거의 그대로 들어가서 사람 대신에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지금 기존에 우리가 해오던 뭐 다크팩토리나 아니면 현대자동차가 새로 지은 자동화 공장이나 이런 것하고는 좀 결이 다르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피지컬 AI의 본질은요, 인간의 지능을 궁극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 어디까지 가야 되는가에 대한 물음에서 저는 나왔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LLM이 이제 우리가 챗GPT와 같은 언어 모델이 정말 세상을 이해하는가를 놓고 굉장히 이제 많은 얘기들이 있었거든요. 우리 챗GPT한테 사과가 어떤 맛이야? 라고 물어보면은 사과는 뭐 새콤하고 달콤하고 뭐 아니면 사과는 빨갛고 맛있고, 근데 이제 사과가 빨갛다는 것과 사과가 맛있다라고 하는 거, 새콤하다라고 하는 거, 이제 달다고 하는 거, 이게 무슨 뜻인지 챗GPT가 알까? 라고 물어보면은 거기에서 이제 항상 의문이 드는 지점이 뭐냐면, 우리 사람이 이게 달다, 이게 새콤하다라고 하는 느끼는 이런 부분들은 결국에는 신체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내가 눈으로 보고 만지고 먹어서 맛을 느끼고 이제 여기서 이제 비롯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예전에 우리 챗GPT와 같은 언어 모델들이 이런 문제들을 많이 가진 것들을 보였거든요. 실제로 우리는 손에다 컵을 들고 있다가 손을 놓으면은 떨어진다는 거를 너무나 당연하게 상식이라고 알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컵이 떨어지면은 깨진다는 것도 너무나 당연하게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 상식을 우리가 누구한테 배우지 않아도 우리는 알아요. 왜냐면은 우리가 몸으로 체득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계속 이제 AI가 궁극적으로 발전하는 데 있어서 몸이 없으면은 안 된다. AI가 몸이 있어서 그 몸으로 실제적으로 물리적인 법칙들을, 물리적인 세계의 상식들을 체득을 해야만 진짜로 이 AI가 사람 같은 지능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 AI 하시는 분들이 얘기를 하시던 부분입니다. 이제 바로 그 부분이 저는 피지컬 AI 본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재밌는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이제 이 피지컬 AI의 핵심 기술 중에 하나로 월드 모델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 월드 모델이라고 하는 요 기술은 우리가 뭐 이거를 자세하게 뭐 기술적으로 분류하자고 하면은 이렇게 좀 복잡하지만은 단순하게 얘기하면은 뭐냐면요, 사람이 뭔가 상상할 수 있는 그 능력을 AI 모델한테 학습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컨대 사과를 손에서 놓으면은 바닥에 떨어진다라고 하는 이런 중력,
에 대한 부분, 물리적인 상식이고, 그 다음에 이제 차가 내가 이렇게 교차로에서 직진하고 있는데 반대편에서 어떤 차가 좌회전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상상할 수 있거든요. 이대로 가면은 부딪히겠다. 그러니까 내가 브레이크를 밟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논리적으로 물리적인 상식을 이용해서 의사결정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사람의 두뇌에 있는 되게 중요한 능력이라고 해요. 앞에 벌어질 일을 상상할 수 있는 능력인 거죠. 그래서 내가 컵을 집을 때도 이런 능력이 없으면요, 이 종이컵은 세게 잡으면 찌그러지기 때문에 커피가 쏟아질 수도 있다는 것들을 알고 사람들은 힘을 조절해서 잡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런 물리적인 상식을 모르는 로봇이 그냥 컵을 집는다고 하면은 내가 학습했을 때는 딱딱한 컵만 집었기 때문에 충분히 센 힘으로 종이컵을 잡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종이컵이 찌그러지겠죠. 이런 문제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리적인 세계의 상식을 이해하고 앞으로 벌어질 일을 상상할 수 있고 그걸 이제 시뮬레이션 한다고 그러거든요. 머릿속으로. 이렇게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거를 우리는 이제 월드 모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월드 모델도 결국에는 이 피지컬 AI의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 만드는 굉장히 중요한 기술들로 나오고 있는 거죠. 어쩌면은 지금 이제 앞으로의 피지컬 AI가 본질적으로 이제 추구하는 방향성이 이런 월드 모델과 같이 실제로 물리 세계를 상상할 줄 아는 능력을 기르는 거가 될 거라고 저는 좀 전망하고 있습니다. AI가 앞으로 인간의 통제를 벗어날 수 있을까 없을까에 대해서 저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로 보는 게요. 지금 인공지능이 사람의 지능을 상당히 많이 모방하고 있지만 꽤 오랜 시간이 흘렀음에도 연구자들이 아직 실마리를 못 잡고 있는 되게 결정적인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사람의 경우는 내가 뭔가 새로운 거를 배울 때 기존에 있던 지식들에 누적해가지고 새로 지금 듣고 있는 정보들을 학습을 할 수 있거든요. 그걸 이제 실시간 학습, 인공지능 용어로는 Continual Learning 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도 지금 제 영상을 들으시면서도 바로바로 머릿속에 이제 학습이 되고 있거든요. 사람은 그렇게 실시간으로 새로운 것들을 계속 배우고 새로운 지식들을 배우고 새로운 정보를 습득한다고 해서 기존에 내가 가지고 있던 그런 여러 가지 상식들이 잊어버리거나 내가 갑자기 어제까지 잘하던 거를 못하게 되거나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은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자전거를 잘 탔잖아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수영을 새로 배운다고 해서 자전거 타는 법을 잃어버리거나 그러진 않는단 말입니다. 근데 지금 AI들은 기존에 학습이 된 상태에서 새로운 지식을 받아들일 때 기존의 것들을 잊어버리는 그런 파국적 망각이라고 하는, 영어로는 catastrophic forgetting이라고 하는 이런 현상들이 상당히 많이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좀 여담입니다만은 많은 분들이 AI에 대해서 오해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AI를 내가 챗GPT를 쓰고 열심히 쓰면은 얘가 쓰면서 계속 스스로 학습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요. 실시간으로 내가 이제 쓰면은 순간순간 얘가 학습을 해서 계속 똑똑해진다. 근데 실제로 요런 레토릭을 AI 업체들이 조금 남용해서 쓰기도 했습니다. 이제 고객한테 설명할 때 좀 AI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AI는 쓰면 쓸수록 계속 실시간으로 똑똑해집니다 이런 식으로 좀 거짓말을 한 거죠. 실제로는 어떠냐면요, AI를 학습할 때요, 이제 기존에 학습한 상태에서 계속 이제 실시간으로 학습을 시키는 게 아니라 주기적으로 이 데이터들을 다시 만들고 새로운 데이터를 추가해가지고요, 처음부터 다시 학습을 합니다. 이게 지금 이제 AI의 한계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우리가 챗GPT가 예전보다 똑똑해진 것 같아 라고 느끼는 거는 뭐였냐면은 챗GPT를 만든 오픈 AI의 연구자들이 주기적으로 학습을 다시 합니다. 이게 뭐 한 달에 한 번이든 두 달에 한 번이든 그 데이터를 더 모아가지고 한 번 더 다시 학습을 하고, 그래서 성능이 더 좋아지면은 그거를 이제 다시 서비스에 배포를 하고 마치 그 업데이트 같이 하는 거죠. 이제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마찬가지로 피지컬 AI 시대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가정집에 휴머노이드를 사가지고 이 휴머노이드가 집에서 이제 가정일을 하기 시작한다라고 생각해 보자고요. 그러면은 얘가 일을 잘 하는데, 예를 들면은 이 접시를 여기 왼쪽에다 놔야 되는데 얘가 항상 이제 오른쪽에다 놓는다고 하자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야, 너 앞으로는 요 사이즈의 크기의 접시는 왼쪽에다가 놓고 좀 더 작은 거는 오른쪽에다 놔라 이렇게 지시를 하면은 사람 노동자라고 생각하면은 그거를 이제 바로 받아들여 가지고 자기의 행동을 교정하겠죠. 그런데 이제 이 피지컬 AI는 그런 데이터를 다시 모아서 우리 피지컬 AI를 만든 제조사가 학습을 다시 해주기를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여전히 이제 사람의 지능을 따라가지 못하는 결정적인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해결이 되기 전까지는 AI를 어떤 데이터로 학습을 시킬지를 결정하고 그 데이터들을 만드는 거는 결국 사람이 하는 일이라는 거죠.
AI를 만드는 게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동안에는 AI가 마치 스스로 막 진화해가지고 인간의 통제를 벗어나고 이제 이런 일들이 바로 벌어지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이제 바꿔 말하면은 마지막에 인간과 다른 이 부분이 만약에 진짜로 해결이 되는 날이 온다. 그래가지고 AI가 스스로 세상에서 직접 경험을 쌓으면서 계속 지능이 진화가 되는 그런 세상이 온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정말로 AI가 인간의 통제를 벗어나게 되는 날이 올 수 있겠죠. 보통 이제 신문이나 뉴스 같은 데서 어떤 시장이 크다 라고 얘기하면은 큰 시장의 단위, 우리한테 익숙한 단위는 보통 조를 얘기합니다. 이 시장은 전 세계 시장이 뭐 수십 조에 달합니다. 수백 조에 달합니다. 이런 조라는 단위가 우리한테는 크다라고 하는 그런 상징적인 단위로 그동안 이렇게 여겨져 왔거든요. 실제로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시장이라고 생각하면은 바로 딱 떠오르는 시장이 대표적으로 스마트폰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자동차와 같은 시장이 있죠. 근데 이런 시장들이 보통 한 7,000조 정도 된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시장인 거죠. 우리가 그동안 신문이나 뉴스에서 시장의 단위를 이제 경이라고 하는 단위는 그동안 이제 들어본 적이 없으실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되게 생소하실 것 같아요. 이 경이라는 단위가 우리가 이제 익숙한 단위로 조로 환산하면은 10,000조거든요. 기존에 가장 크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시장보다도 더 큰 시장인 거죠. 그냥 단적으로만 얘기를 해서요. 우리 이제 일론 머스크는 앞으로 이제 휴머노이드가 100억 대가 생산될 거다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조금 보수적으로 잡는 시장 조사기관 같은 데서는 보통 한 10억 대 정도를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10억 대, 100억 대라고 하는 숫자를 이 휴머노이드의 예상되는 가격, 일론 머스크가 휴머노이드를 싸게 만들어서 3천만 원에 공급하겠다라고 이제 공언을 했죠. 그러면은 그 3천만 원이 10억 대가 되면은 3경원이 되고요. 100억 대가 되면 30경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단위가 다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경험해 보지 못한 시장이 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전혀 이상하지 않고요. 그게 이제 솔직히 말해서 지금 그런 시장 조사 기관들이 내놓고 있는 전망조차도 저는 굉장히 보수적이고 예측하기 힘들어서 그냥 임의로 만든 숫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이제 일론 머스크가 얘기한 것처럼 100억 대가 될지 아니면 뭐 수십억 대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실제로 이 시장은 아예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생각하고 있던 경제 상식을 바꿔놓을 수도 있는 이제 그런 파급효과 큰 시장이 되겠죠. 일단은 노동과 직업에 대한 정의는 많이 바뀔 겁니다. 노동이 대체되는 데는 성역이 없어질 거다. 그리고 이제 직업은 없어지는 것만 생각하는데 이제 직업이 달라질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존에 우리는 굉장히 인류가 생존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먹을 걸 생산한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입을 거, 우리가 생활하는 데 필요한 생필품들을 생산하는 이제 이런 일들, 그런 노동들이 굉장히 줄을 잃었다면은 우리가 집에서 하는 노동들도 대부분 생존을 위한 노동이잖아요. 청소를 한다든가 빨래를 한다든가 밥을 한다든가 설거지를 한다든가 이런 일들은 다가 필수제적인 노동이었다고 하면은 이제 이런 필수제적인 노동들이 다 대체가 되겠죠. 피지컬 AI를 통해서 다 대체가 되면서 그러면은 전통적인 의미로 우리가 말하는 노동이라는 거는 없는 시대가 올 겁니다. 근데 그런다고 사람들이 놀고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결국엔 돈을 벌기 위해서 뭔가 할 건데 그게 이제 지금처럼 생존을 위한 필수제적인 노동이 아니라 즐거움을 추구한다든지 아니면은 자아실현을 추구한다든지 다른 사람들한테 이제 좀 더 나은 서비스를 해주기 위한 이제 그런 사치제적인 노동의 형태로 많이 바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경제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뀔 거예요. 기존에 우리는 상식적으로 노동을 얘기를 할 때 같은 노동에는 같은 임금을 줘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그러니까 똑같이 내가 드라이버를 10개를 조였으면은 옆에서도 똑같이 10개를 조였으면은 이제 똑같은 돈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사람들한테 굉장히 상식적인 얘기였죠.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유튜버들이 A라는 유튜버랑 B라는 유튜버가 영상을 똑같이 10개씩 올렸다고 똑같은 돈을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은 아무도 안 계시죠. 그게 되게 상식처럼 여겨지고 있죠. 격차가 훨씬 더 기존보다 커지는 그런 양상들이 나타날 거고 그 와중에 이제 적응을 잘하는 사람과 적응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나오면서 굉장한 사회 문제로 대두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입니다. 저축이라는 거는 사실 좀 위험할 수 있죠. 앞으로 이제 이렇게 빨리 변화하는 시대에는 오히려 지금도 막 주식이 갑자기 폭등하면서 많은 분들이 지금 막 허탈감을 느끼실 건데
앞으로는 이것도 더 심해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금융이라고 하는 거는 원래 예측 가능성을 전제로, 특히 이제 예금이나 적금 같은 경우는 우리 사회가 최소한 수년간의 사이클 안에서는 그렇게 크게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전제로 이자율 같은 게 정해지고, 그래가지고 내가 이거를 위험을 부담하기보다는 적당한 이자율로 그냥 이렇게 꾸준히 돈을 모으는 게 좋다라는 생각을 원래 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지금처럼 이 기술이 빨리 변하고 이 기술이 산업의 문턱에 와서 얼마나 가치를 창출할지 지금 예상조차 불가능한, 엄청나게, 그리고 인류 역사상 한 번도 있지 않았던 큰 규모의 시장이 나타나는 이제 이런 국면에서는요. 이런 국면에서는 진짜 그 기존의 금융 상식대로 내가 착실하게 저축하고 1년에 정해진 비율의 이자를 받는 이제 이런 방식이 굉장히 오히려 그게 더 위험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 변화하는 시대에 주식이나 아니면은 다른 기업에 직접 투자를 하거나 이제 이런 부분들에도 좀 공부를 하고, 어떤 기업들이 그러면은 이 시대에 패자가 될지, 그리고 이제 이 피지컬 AI라고 하는 이 분야는 눈에 보이는 부분보다 보이지 않는 부분들이 더 많습니다. 우리가 이제 AI 생각하면은요, 지금까지 챗GPT 같은 거 생각할 때는요, 그냥 하나만 딱 생각하면 됐었어요. 성능 좋은 AI를 만드는 기업이 어딘가 사람들이 다 찾아가지고 이렇게 투자를 했죠. 두 번째는 인프라, GPU만 사실 생각하면 됐었어요. 그러니까 그 GPU 만드는 엔비디아와 GPU를 돌리기 위한 시설을 만드는, 인프라를 만드는 뭐 전기나 아니면은 냉각, 이제 이렇게 조금 상대적으로 단순했단 말이에요. 왜냐면은 챗GPT와 같은 LLM은 그냥 엄청나게 큰 모델을 GPU 수십만 장을 써가지고 이제 데이터 센터를 지어서 거기서 이제 학습하고 돌리면 되는 상대적으로 심플한 가치 사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이 피지컬 AI는 이거보다는 훨씬 더 복잡합니다. 당장 우리가 AI만 생각하면 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 AI가 탑재될 로봇이라는 폼팩터를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게 됐기 때문인데요. 근데 또 이 로봇은 가만히 잘 들여다보면은 그래도 이미 사람들이 이제 많이 알고 있는 액추에이터, 모터와 같은 이런 부품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상대적으로 덜 안 알려져 있지만은 뭐 센서 같은 류들도 많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배터리와 거기에 들어가는 두뇌 역할을 할 수 있는 AI 반도체, 그리고 심지어 바디를 구성하는 소재, 어떤 소재를 쓰냐, 그러니까 이제 광물 레벨까지도 사실은 이게 이 피지컬 AI는 영향을 미치는 가치 사슬 안에 다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피지컬 AI라고 하는 산업의 가치 사슬은 기존에 우리가 생각하던 AI 가치 사슬보다 한 배는 더 많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기업들이 우리한테 알려져 있지 않은 기업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충분히 공부를 하고, 그래서 그 가치 사슬들이 하는 역할들이 어떻고, 그럼 앞으로 피지컬 AI 시대에는 어떤 액추에이터가 대세가 될까? 어떤 배터리가 대세가 될까? 이제 어떤 AI 반도체 회사가 이 피지컬 AI에 예를 들면 휴머노이드의 두뇌에 들어가기 적합할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대로 내가 알아야 제대로 투자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저도 이제 뭐 뉴스나 이런 데서 이렇게 쭉 보다 보면은, 제가 이제 피지컬 AI를 직접 만들어 보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잘못된 상식들도 많이 알려져 있고요. 사람들이 이제 얘기하는 것 중에서는 예를 들면은 뭐 라이다 센서가 앞으로 이제 피지컬 AI 시대에서 막 핫해질 거다, 이제 라이다 회사에 막 투자를 해야 된다, 이런 보고서들이 증권가의 레포트에 그냥 버젓이 막 나옵니다. 그런데 실제로 피지컬 AI를 만들어 보는 입장에서는 라이다 센서는 보조적인 수단으로 쓰이는 것이지 절대로 메인 센서가 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알아야 이 닥쳐올 피지컬 AI 시대에 리스크를 줄이고 좀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AI를 잘 쓰는 능력은 저는 이제 앞으로의 시대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AI를 많이 쓰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그 제품을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우리나라의 그 특유의 그 새로운 것에 대해서 거부감 없는 수용성이 이제 피지컬 AI 시대에도 굉장히 크게 도움이 될 겁니다. 물론 이제 이거는 이제 소비자적인 측면에서 이제 우리나라의 수용성이 굉장히 높은 측면이 있는데, 또 근데 한편으로 보면은 이제 우리나라의 굉장히 큰 고질적인 문제 중에 하나는 반대로 법적인 측면에서의 수용성이나 아니면은 기업 문화, 특히 이제 최근에도 노조가 반발하는 게 벌써부터, 아직 로봇이 들어와서 일을 하는 걸 본 것도 아닌데 아직 돌아가려면 멀었는데도 벌써부터 이제 노조들이 반발하고 이제 한 대도 들어올 수 없다, 막 이제 이런 과격한 표현을 쓰면서 굉장히 이제 문제가 되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의 대중적인 새로운 기술에 대한 수용성과는 별개로 법적인 규제라든가 아니면은 제도적인 뒷받침이 좀 많이 부족한 부분, 그리고 이제 그 기업의 그 기존의 강성 노조로 대표되는 변화를 싫어하는, 그리고 딱딱한 경직된 조직 문화,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면은 상당히 이제 위기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충분히 이 피지컬 AI 할 수 있고 할 수 있을 만큼 또 돈을 잘 벌거든요. 그리고 그 번 돈을 잘 써서 이 피지컬 AI를 충분히 저는 글로벌 경쟁력 있게, 그래서 예전에 우리 스마트폰을 전 세계 시장 양분했던 것처럼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아직까지 우리나라 대중들은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는 것과는 별개로 우리나라 정부나 대기업에서 이 피지컬 AI 시대에 대한 대비는 잘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아직 좀 이 피지컬 AI 시대가 너무 늦게 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10년 후에나 오겠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조금 있다가 진짜 피지컬 AI 시대가 오면은 그때 가서 투자하면 되겠지, 좀 이런 아니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지점에서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반면교사가 하나 있어요. 얼마 되지 않은 일이죠. 우리 챗GPT가 2022년 말에 12월에 나왔었죠. 2023년은 챗GPT의 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챗GPT가 글로벌 열풍을 만들었었는데요. 그게 불과 1년 전까지만 해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챗GPT가 나오기 전에 LLM이라고 하는 언어 모델이 그때도 있었거든요. 오픈AI가 만든 GPT-3라는 애가 있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네이버가 만든 하이퍼클로바라는 LLM이 있었습니다. 충분히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대부분 다 안일하게 생각했어요. 이 언어 모델이 상용화되는 거는 멀었다. 그래서 그때 대비를 안 한 거예요. 언어 모델 이게 신기하긴 한데 이거 실제로 너무 커가지고 쓸모가 없어. 이거 실용적이지가 않아. 그리고 이걸 가지고 뭐 글 쓰는 것도 보니까 되게 그럴듯하게 잘 쓰긴 하는데 이거를 진짜로 상업적으로 쓰기에는, 실용적으로 쓰기에는 아직 많이 부족해. 그러니까 이거는 좀 지금 당장 할 필요 없어,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챗GPT가 딱 출시되니까 이 변화의 속도를 감당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되게 재밌는, 그리고 반면교사 삼아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 게 구글이거든요. 구글이 분명히 챗GPT가 출시되기 전까지만 해도 전 세계에서 가장 AI를 잘하는 회사가 어디냐라고 하면은 누구라도 다 구글이라고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그만큼 구글은 압도적으로 AI를 잘했고 AI 연구원들의 숫자나 여기서 나오는 논문의 숫자가 다른 기업들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많았다는 거죠. AI를 진짜로 잘하는 기업이었어요. 근데 구글조차도 LLM은 멀었다, 이거는 별로 실용적이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막 투자를 많이 안 했던 겁니다. 근데 그러다가 챗GPT가 나오니까 그때도 제가 이제 많이 받았던 질문이 그럼 구글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구글이 언제쯤 챗GPT를 따라잡을 것 같으세요? 라는 질문을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저는 구글이 되게 빨리 따라잡을 줄을 알았어요. 왜냐면은 구글은 정말 AI 연구자들이 정말 많거든요. 노벨상 받은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많은 연구 인력들을 데리고도 구글이 실제로 챗GPT를 따라잡는 데까지 2년이 걸립니다. 그동안에 구글이 굉장히 굴욕을 많이 당했어요. 새로운 버전을 내볼 때마다 이제는 우리가 GPT보다 뛰어납니다 라고 이제 선전을 했지만 사람들이 써보고 아닌데 GPT가 더 나은 것 같은데, 이제 이런 거를 계속 반복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챗GPT를 따라잡는데 그렇게까지 엄청나게 어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고 이 피지컬 AI 시대에 오려면 아직 멀은 것 같은데, 아니면은 이 피지컬 AI 시대가 본격적으로 오면은 그때 가서 투자하면 되지,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다가는 어느 순간 갑자기 챗GPT처럼 피지컬 AI의 챗GPT 모먼트라는 표현이 있죠. 그런 챗GPT처럼 피지컬 AI가 갑자기 빵 터져가지고 인류의 삶을 막 뒤흔드는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고 나서 그제서야 이걸 빨리 따라가야 돼 라고 했을 때는 또 지금 우리가 LLM 따라잡기 힘든 것처럼, 챗GPT를 따라잡기 힘든 것처럼 피지컬 AI를 따라잡기 힘든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이 피지컬 AI 시대에 살아남는 사람들은 이제 어떤 사람일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요. 일단 저는 할 수만 있다면은 AI를 만드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AI를 만드는 사람은 항상 희소할 수밖에 없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지금 미국의 빅테크들에서 굉장히 재미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요즘 개발자들이 취직이 어렵고 많이 해고가 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이면에는 반대로 정말 AI를 만들 수 있는 사람, AI를 밑바닥부터 만들 수 있는 정말 최정상급의 엔지니어들의 몸값은요, 좀 상상을 초월하는 액수가 되고 있습니다. 오픈 AI에 근무하는 한국인 AI 연구자가 연봉이 200억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그게 불과 이제 2년밖에 안 됐는데, 메타에서요, 오픈 AI의 핵심 연구원을 빼오기 위해서 연봉을 1000억을 줍니다. 그리고 또 어떤 또 핵심 인재를 뽑기 위해서 연봉을 2000억을 주고요. 이제 그들의 세계에서는 연봉 100억, 200억은 흔한 일이 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AI를 만드는 쪽에 내가 선다라는 거는 아마 앞으로 당분간의 시대에
그리고 이제 AI가 진짜 스스로 발전하는 그 기술, 아직 우리가 인류가 해결하지 못한 그 기술을 해결하기 전까지는 AI를 만드는 직업에 서는 게 여러분들의 삶에 가장 좋은 일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AI를 만드는 쪽이 아니라면은 AI를 잘 써서 그걸 가지고 가치를 창출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AI도 쓰는 사람에 따라서 정말 천차만별이거든요. 그리고 그 AI를 잘 쓰는 데 있어서 물론 이제 뭐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같은 그런 스킬을 배우시고 이런 것들도 저는 많이 하시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무엇보다 AI를 그냥 이것저것 많이 써보고 경험을 하는 게 제일 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이제 그 경험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부분을 하나를 꼽는다라고 하면은 어떤 기술적인 부분이 아니라 이 AI가 한 일, AI가 만들어낸 결과물을 잘 볼 줄 아는 안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AI를 되게 잘 쓰지만 이 AI가 만들어낸 결과물을 보고 그냥 이 정도면 좋다라고 만족을 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사람은 이 AI가 만들어낸 결과물을 보고 이거보다 더 잘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다시 이렇게 만들어 봐야지 라고 해서 더 좋은 결과물을 최종적으로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AI를 사용해서 더 많은 가치를 창출하는 사람이 앞으로 굉장히 많은 부를 창출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있어서 이 AI가 점점 똑똑해지고 있기 때문에 AI를 쓰는 기술을 배워라 한다고 뭐 저기 학원 가가지고 기술적으로 자꾸 이렇게 배우지 마시고요. 오히려 AI를 많이 경험을 하시고 AI가 만들어낸 것들을 많이 보고 그리고 자기가 이 결과물에 대한 기대치를 계속 높이고 안목을 키워서 AI를 통해서 창출하는 가치가 어떤 더 높은 가치를 통해서 더 많은 부를 창출할 수 있을까를 이렇게 고민하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되게 중요해질 거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되게 좋아하는 표현이 있는데 안타깝게도 표현상 조금 순화해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책에는 실지 못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요. 피지컬 AI라고 하는 이 산업은 너무나 큽니다. 피지컬 AI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범위가 피지컬 AI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가치 사슬들도 굉장히 다양하지만은 이 피지컬 AI가 적용될 수 있는 산업도요. 우리 가정에 들어가는 휴머노이드만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공장에 들어가는 노동을 대신하는 이제 이런 로봇들도 있을 수 있고요. 음식을 생산하는 농업 분야에도 들어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건설 현장에도 들어갈 수 있고요. 국방 분야에도 이제 들어갈 수 있죠. 우리가 생각하는 굉장히 많은 산업들은 다 피지컬 AI가 들어갈 수 있는 분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산업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지금까지처럼 뭔가 이제 어떤 한두 개의 기업이나 뭐 한두 사람이 여기에서 이제 그 부를 다 가져가고 나머지는 다 살아남지 못하고 이런 산업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피지컬 AI라고 하는 산업에 정말 무수한 기업과 정말 무수한 사람들이 이 산업 생태계 안에서 먹고 살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피지컬 AI 산업의 이 거대한 흐름에 여기에서 떨어지는 콩고물도 작지 않을 거다. 여기 지금 이 영상 보시는 여러분들이 뭐 직접 피지컬 AI 산업에 들어가서 피지컬 AI를 만드는 일을 하시든 아니면은 피지컬 AI와 관련 있는 다른 종의 종사를 하시든 그것도 아니면은 피지컬 AI에 관련된 분야를 투자를 하시든 어떤 형태로든 이 피지컬 AI라고 하는 이 엄청나게 거대한 산업에 참여를 하셔서 여기에 올라타셔가지고 이 파도에 이제 올라타시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거대한 장치상에서 떨어지는 콩고물을 최대한 많이 먹을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